우리는 모두가 다 아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쓴 시죠. 무지개 있는 걸 보면 내 가슴이 뛴다. 그런 시입니다. 그 시 제목입니다. 영어로 하면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보통 영시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대목이 시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읽은 대로 이렇게 리듬을 이렇게 달아서 시는 영시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굉장히 평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나 이태리어나 이렇게 이렇게 높낮이가 뚜렷한 말과 우리말을 비교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각 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는 사람들의 환경에 따라서 이 언어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제가 이 전번 이 인문학 강좌에 와서 제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해주신 분은 세계의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다 설치하고 그걸 이렇게 다 불고 때리고 하면서 그 강의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세계 각곳의 그런 악기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 차이가 있고 음색이라든지 음의 높낮이라든지 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그런 큰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이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로 우리가 인류학을 얘기할 때 사람과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land and the people. 땅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다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기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음악도 달라질 겁니다. 아마 진도가 생산하는 음악하고 가령 영국에서 생산된 음악하고 다른 이유일 겁니다. 이런 게. 우리는 이렇게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말은 흔히들 우랄알타이 어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언어학에서 서양 언어학이 만든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언어가 우랄알타이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근세에 들어서 세종대왕이 우리 말에 이렇게 기호를 글자를 새로 만들어서 붙인 이런 이후로 우리말은 대단히 큰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표절이란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표절의 그 뒤에 붙은 글자는 절도라는 얘기입니다. 절도, 도둑질이라는 얘기죠. 나무글을 이렇게 베껴서 쓰는 것이 도둑질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인데 왜 이런 얘기가 자주 이렇게 등장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소개를 받으셨듯이 저는 이제까지 철드는 무렵부터 기자로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로 일을 하면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한 말을 글로 옮겨서 내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독자들이 하는 얘기를 또 듣고 또 다시 글로 만들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까지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걸 제가 가끔 한두 개씩은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큰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기술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선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특별한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요. 제가 작년 5월인가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몰고 있는 차를 옆에서 어떤 친구가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꽤 많이 다쳤습니다. 목하고 이 허리하고 무릎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쳐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마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못하게 된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재활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교재 첫머리에다가 제가 썼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제 과목도 아니고 재활의학에서 나오는 그런 주제도 아니고 또는 무슨 건강에 관련된 그런 주제도 아니고 단지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얻은 테크닉을 여러분들에게 살짝 전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실은 이거 배우느라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다음에 여기에 쓰인 대로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십시오. 제가 어색하기는 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범을 좀 보이겠습니다. 좀 날씬하고 멋진 친구가 나와서 시범을 보이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참 대단히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11자로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11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8자로 걷습니다. 11자로 정확하게 걸으십시오. 그러면 우선 허리가 펴져지는 걸 여러분 느낍니다. 그런데 대개 11자로 걸으라고 하면 대개 이 정도 눕혀놓고 11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이 안으로 가도록 걷는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걸으면 11자에 가깝게 됩니다. 또 하나, 이 11자로 걸을 때 줄 하나를 이렇게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걷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 과정은 허리가 바로 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걷고 있으면 허리가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일부러 또 조금 이렇게 허리를 고추 세우려고 노력을 해보면 또 좋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이렇게 걸었던 것이 이렇게 허리가 세워지고 이 다음부터 또 그 뒤에 나옵니다. 허리를 곧게 펴니다. 11자에 일자선으로 걸어라. 두 번째는 허리를 고추 세우자. 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되게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걷는 분도 많고. 그러나 이렇게 한번 걸어보십시오. 엄지를 앞으로 가게. 주먹은 4분의 3 쥐고. 앞뒤로. 이게 아니고. 앞뒤로 정확하게. 이것도 역시 이전의 습관 때문에 대개는 앞뒤로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바깥으로 이렇게 내민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앞뒤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갑니다. 또 하나 이렇게 흔들 때 앞으로 힘을 주지 마십시오.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뒤로 갈 때 힘을 줍니다. 뒤로 갈 때 힘을 주고 그러면 앞으로는 자연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슴 부위 여기죠. 항상 정면 위쪽. 자, 지금 아까부터 나온 얘기가, 자, 발을 이렇게 해서 허리를 세우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가슴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정면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자,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자세. 여러분이 그걸 실감하십시오. 여섯 번째는 어깨와 늑골이 이루는 이 사각형 판, 항상 수직을 이루도록 반드시. 그리고 이게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제 시범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걷는데 아마 저도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기는 하는데 이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저도 지금 한 1년 정도 이렇게 걷고자 노력을 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는데 그 달라지는 과정에서 몸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한 얘기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실은 제가 이렇게 하면 뒷거리를 이전에는 그냥 보통 한 10개 정도는 했습니다. 상당히 씩씩한 남성들도 10개 이렇게 작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고 직후에 여기까지 이렇게 못 올렸어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그냥 3개는 합니다.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개까지 갈 수 있겠죠, 다시.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그 스마트폰 보느라고 우리 특히 우리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아우들, 우리 아들들 이런 목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이렇게 굳어지면 나중에 여기서 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리스크가 됩니다. 자, 목을 뒤로 당겨줍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리고 10도를 높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기본 자세가 되면 이제 꽤 많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멋지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이 공부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산에를 갈 때나 또 계단을 오르고 그럴 때 짜증을 냈어요. 계단 다니면 참 힘들죠. 차라리 계단 아닌 뒤탈길이나 이런 데 다니면 훨씬 또 편하기도 하고 다닐 때 좋고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싫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지금 계단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계단처럼 좋은 운동이 없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계단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있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처음에 힘들어요. 약간. 그런데 한 3번 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역시 이 계단 이거 할 때도 발은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우리 기본으로는 안을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느냐 낭창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걸 발 근육을 발 뒤 근육이 낭창하게 이 몸 전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연습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저는 글로 쓰는 게 제 특기여서 글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보셨으니까 훨씬 더 쉽죠. 내려갈 때는 어떻게 걷느냐? 내려갈 때는 푹신푹신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갑니다. 뒤꿈치부터 가는데 이건 바로 뒷골에 그냥 이 충격을 주는 그런 자세입니다. 빨리 가면 이게 사람 멍청해지는 일입니다. 뒤에서 내려올 때도 역시 앞부터 딛고 반드시 그렇게 하면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이들 산길 계단 이렇게 내려올 때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아이들 있네요. 걸어가라 오르면 지루해야 하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느새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걷는 자세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자세가 옳은 걸음을 걸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한꺼번에 치유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글쓰기를 오래 했고 다른 사람의 글쓰기를 많이 지도했고 또 가령 신문사의 선배로서 후배들 글도 많이 이렇게 지도를 해보고 아니면 글쓰기에 관한 여러 글도 쓰고 그러면서 느낀 그 10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게 다름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글쓰기나 걷기나 무릇 우리 그 모든 일에는 아마 그 원칙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걸음걸이 제일 마지막 10번에다가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수정한다. 내가 내 모습을 볼 수는 없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는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거울이 있습니다. 발레 학원 같은 데 가도 거울이 있죠. 그 거울 앞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좀 가지는 게 좋죠. 거울 앞에서 걸어보자. 내가 어떻게 걷는지. 두 번째 방법. 자, 친구들한테, 아니면 아들, 딸들한테,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내 걷는 거 한번 활용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걷는지 실제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자기한테 익숙해진 그 걸음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익숙해진 그 방법이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을 해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 방법대로 씁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그러자면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언더스탠딩이 돼야 하는데 미스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죠. 장문시푼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강의라고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하려고 내려오는가 싶을 정도로 참 너무 평범한 얘기들입니다. 쉽게 쓴다는 얘기 누가 못합니까? 쉽게 쓰는 일은 말 그대로 쉬운 것입니다. 쉬워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짧게 씁니다. 짧게. 한마디로. 제가 지금 1번, 2번 그 말을 첫 번 쉽게 쓴다. 두 번째 짧게 쓴다.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문장에 하나만 쓴다. 한 가지 사실만 쓴다. 한 문장에다가 여러 가지를 쓰려니까 이제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한 문장에 하나만 쓴다. 세 번째는 제일 쉬운 말부터 고른다. 소년, 학동, 무슨 학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이. 그 중에 가령 사전에 제일 먼저 나올 가장 기본적인 말, 가장 쉬운 말, 가장 여러 사람이 알아듣는 말, 그 말부터 쓰자 이런 얘기죠.
번째 얘기는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잘합니다. 영어 공부할 때 무지무지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어른들은 이미 추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한번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형식은 이겁니다. 나는 간다예요. 나는 간다. 아이고, 아이고. 자, 뒤에 뭐 붙습니다. 아이고, to school. 학교에 간다. 근데 to school이 없어도 문장은 됩니다. 이게 문장의 가장 기본입니다. 문장 기본형을 쓰지 않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 뭐 붙이지 말고 내 생각하는 걸 바로 써라. 아이고. 자, 이게 영어에서 말하는 일형식입니다. 이 형식은 We are boys라고 제가 썼습니다. I am a boy라고 쓰려다가 I am a boy의 어자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We are boys라고 제가 썼어요. 딱 세 단어죠. 자, 우리는 아이들이다. 무슨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만 쓰자 이런 얘기예요. 더 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우리는 더 쓰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삼형식이죠. I know him. I strike him. 나 그 녀석 팬다. 아니면 나 저 사람 알아. I know him. 더 뭐가 필요합니까? 문장이 더 필요 없어요. 왜 자꾸 문장에 다른 요소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렇게 막 애달프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형식이 있습니다. 영어에. 이거 우리 뭐라고 외웠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에 준다. I give you money. 학생들 묻잖아요, 지금. I give you money. 돈을 니한테 준다. 왜 이렇게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형식이죠. 오형식은 뭐죠? I think her pretty. 그 여자 이쁘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영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I think her pretty. 물론 우리 그 한글에도 우리 말글에도 문장의 형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그 언어학자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5형식도 있고 6형식도 있고 7형식도 있고 8형식도 있고 9형식도 있고 13형식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영어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형의 정리는 이게 가장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무슨 4형식, 5형식까지도 쓸 게 없어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 가고, 나는 너에게 돈을 주고, 이것만 가지고도 문장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수준이 낮은 문장이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신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준 높은 문장 잘 쓰시는 우리 전라남도의 도지사님, 이낙연 지사님, 이 양반 문장 보세요. 딱딱 떨어지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한번 나중에 관심 가지고 보세요. 문장을 잘 쓴다는 것은 길게 쓰고 유식하게 쓰고 이 얘기가 아니고 짧고 쉽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쓴다 이런 얘기죠. 더 붙여보자면 남이 오해하지 않는 100사람이 들으면 100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좋은 글을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장문 10분의 6번째입니다. 필요없는 부속품 뺀다. 바람이 하늘을 분다. 그냥 바람이 분다. 한 걸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그 부사나 형용사가 붙지 않았다고 이 사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구만 하면 제 핑계를 대시면 됩니다. 글을 꽤나 오래 썼다는 아무개가 강의에 나와서 그런 그 군더더기 다 빼고 빽다기만 가지고 얘기하라. 이 빽다기만 가지고 얘기하라.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노인과 바다를 지은 분입니다. 저는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 되게 재미없어요. 되게 재미없는 그 소설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습니다. 왜 그런 그 유명한 이 대문호의 글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 문장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뼈다귀만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단어만 해석이 되면 대개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물론 그 여러 가지 소설의 문학적인 그런 측면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바로 노인과 바다와 같은 그 간단 명료한 그 문장 때문에 굉장히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죠. 하나 노벨 문학상은 호흠 더벨 톨스인가? 누구를 위하여 저 종을 울리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을 겁니다. 그 소설로 이렇게 상을 받으셨죠. 필요 없는 부속품 빼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소통의 이 걸림돌을 없애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7번째는 말의 속뜻과 내 의도가 맞는지를 본다. 8번째는 문장의 낱말들이 어울리는지를 본다. 9번째는 국어사전의 허락을 받는다. 10번째는 정서하고 깨끗이 쓰고 나서 남에게 보인다. 아까 우리 벽기연 때 내 모습을 보면서 걸으라고 얘기한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 이런 얘기. 되게 글을 특히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글을 잘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을 하나 써서 이렇게 남한테 보이면 와, 잘 썼다. 이 말이 안 나오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가 있습니다. 그런 남한테 자기가 생각하는 걸 전하려고 그러는 거지 칭찬을 받으려고 쓰는 거 아닙니다. 칭찬 받으려고 쓰다가 언터리를 써가지고 침기당하는 사람은 많아요. 칭찬 받으려고 이렇게 쓰다가 보면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항상. 자,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이 다음에 제가 설명할 대목에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이단소라고 제가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제가 쓴 얘기는 아니고 어디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원전을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잊어서 이렇게 그 얘기를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자, 평범하고 고르고 평화롭다 할 때 그 평자죠. 쉽다. 난이도 할 때 그 이자입니다. 어렵고 쉬운 정도, 그게 난이도죠. 이자. 단자는 짧다는 얘기입니다. 장단, 단자. 소자는 소박하다고, 질박하다, 소박하다 하는 소자입니다. 하열소라고도 하죠. 원래 우리 옷감에 물감을 들이기 바로 전 상태, 옷감 자체의 색깔을 얘기하는 그 말로 소라는 말을 씁니다. 평이단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장 10가지 원칙하고 아마 뜻이 통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텍스트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자고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걸 요약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텍스트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글에 관한 생각을 쭉 이렇게
편안하게 적어본 그런 얘기입니다. 1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방금 저하고 함께 읽은 대목입니다. 3페이지에 나오는 문장 격차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인터넷 시대가 처음 열릴 때 인터넷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격차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죠. 인터넷을 제대로 알고 이걸 활용하는 놈은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잘 나갈 것이고 이거 못하는 놈은 앞으로 이제 뭐 먹고 살 거 없다. 이게 인터넷 디바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이제 그게 그 디지털 디바이드로 바뀌더니 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디바이드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못하면 이제 세상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참 재밌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안에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기계의 그 작동 원리를 아는 게 아니고 이 기계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계가 뭘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 이 디바이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장 디바이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그 시청각 매체 이렇게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또는 다른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귀가 어두워졌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가령 지금 나이가 한 50세 이상 된 사람 평이단소하면 되게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래 사람들은 평이단소하고 얘기하면 저 사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제 가셨죠? 오늘 장사 지낸 그 YS 선생님의 평생 훈이 대도무문이었다고 합니다. 대도무문 하면 우리 어른들은 되게 압니다. 큰 길에는 거칠 것이 없구나. 문이 없다. 큰 길, 대도, 무, 없을 무자에 문자, 대도무문.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어린 사람들은 이해 잘 못합니다. 다 그냥 쉽게 이해하리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그냥 쉽게 대도무문하고 얘기하는데 참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대도무문을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챙겨보면 큰 도둑이 문이 없다. 이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큰 도둑한테 문이 없다. 이런 얘기죠. 큰 도둑한테 문이 없다. 도둑질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큰 칼에는 무늬가 없다. 다 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조합을 해보면 그 말이 다 나옵니다. 대도무문은 가령 이게 큰데 또 길 없을 무 문자 문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하는 옛날 호사가 지금 어떤 의미로 우리 현대 생활에 활용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그 원래 글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펜을 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자를 아예 이제 안 쓰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고, 한자 말을 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식한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대도무문이란 말도 쓰고 세옹지마란 말도 쓰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세옹지마라는 말을 이렇게 외웁니다. 세옹지마. 어떤 불행한 일이 또 다른 행복한 일의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설명하는 그런 말. 그런데 그렇게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은. 자, 그 세옹지마라는 게 세라는 성을 가진 늙은 옹이, 옹자가 늙은 양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자, 어부, 무슨 누구 의할 때 말이요. 세라는 성을 가진 어른의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왜 그런 뜻이 됐을까 하는 그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령 신문에서 읽는 사람하고 그 이야기의 본질을 알아서 이렇게 그 얘기를 활용하는 사람하고의
어휘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의 말이 이 어그러져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드린 문장 격차론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장문 실종이라고 했습니다. 장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장문이 집을 나가버렸다. 장문 실종. 장문은 글 짓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지도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학생들한테 이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어떤 주제에 관해서 가령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게 여러분들의 글 쓰는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에세이를 하나 써오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몇 장 써야 돼요? 부터 시작해서 자신 있다는 표정이죠.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레포트는 뭐 디지털로 내나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종이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갖다 드릴까요?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학생들한테 수업 다 끝나고 5분 전에 아버지의 생일 해서 간단하게 장문 하나 써서 쪽지로 나한테 주시오 하면 와 선생님 교수님 안 됩니다. 아버지의 생일이란 말에 관해서 간단한 몇 마디를 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주제를 들고 집에 가서 인터넷을 뒤져서 그 제목하고 비슷한 걸 찾아서 꿰매가지고 그걸 써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글을 쓰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건 내가 쓴 글이요 하고 대답하도록 시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달콤한 얘기만 해서 기분 좋게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은 아닙니다. 쓰더라도 아까 그분 말씀대로 먹는 기분 훌륭한 그런 말씀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거 글 쓰는 거 아닙니다. 글 쓰는 건 가령 아버지의 생일을 보자. 아버지가 나이가 55세 먹은 아버지 그 생일 잔치에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셨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 얼마든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람들이 특히 걱정이 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이런 부분에 생각하는 그 마음을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글이 없어져 버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또는 여기에 빠져서 그렇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차가 오거나 말거나 길 건너면서 이거 봅니다. 거기다가 뒤에다가 꽂고 갑니다. 그러면 눈 멀고 귀 먼 겁니다. 이게 장문 실종입니다. 그래서 불임이 됐습니다. 우리 문명이. 가령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논문을 쓰고 사회에 나와서 또 일을 하다가 또 글을 쓰고 뭔가 발표를 하고 이런다 보면 우리가 만드는 그 산물은 아마 훨씬 더 아름답고 유용하고 좋은 것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국회의원 선생님이 돈을 많이 들여서 유럽 출장을 갑니다. 제목은 출장입니다. 나중에 와서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가 뭐냐 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유럽 몇 개국 뭐 이렇게 한반기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대개 그 글을 쓰는 사람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무슨
또 다른 걸 베꼈을 겁니다, 아마. 저 여행사에 무슨 여행기를 베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짜깁기 해서 만든 그런 글을 또, 아니면 포르투갈을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고 이렇게 베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발표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국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도의원님들, 시군은 또 시군의 의원님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언제 조사를 한번 해봐서 굉장히 잘합니다. 국민 세금 써가지고 밖에를 갔다 왔으면 새로운 것을 보고 와서 새로운 것을 전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말하자면 그 사람의 자격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 글을 제목만 보고 올려가지고 대충 해서 리포트를 써가지고 그걸 자기 글이라고 국가에다 보고를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나오지를 않죠. 그 중요한 계기에서. 우리의 대표자라는 분들이 만든 그런 그 중요한 문서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그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건 말하자면 불임이죠.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문명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모름지기 문장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평의 단소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이나 글에 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은 이런 부분에 아마 상당히 그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글 쓰는 데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 왔던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쭉쭉 쓰여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좀 재미난 제목이 있습니다. 장문과 독해의 맥가이버 만능 열쇠, 어휘의 이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휘가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당부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부탁.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그날 밤 12시를 넘기지 말고 꼭 알고 지나가자 이런 얘기.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정도 받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나라의 기자들을 가르치는 기자라고 이렇게 그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인데 특히 어휘에 관해서는 아주 매섭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도 하루에 영어 단어는 한 4개 내지 5개 찾고 한국어 또는 무슨 일본어 단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서 만나는 단어들을 하루에 한 10개 정도 새로 찾습니다. 항상. 제가 이 부분에 아는 게 많고 익숙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도 뭐 안 찾고 그냥 다 이렇게 생활하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찾고 저보다 사전을 더 많이 찾는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제 분야에서 이렇게 존경을 할 겁니다. 제일 위에다가 아까 지식의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지식의 방법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지만 나는 과외를 하는 분들 속을 모르겠어요. 내가 과외를 안 받았다 뭐 이런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게을러서도 과외를 안 받았고 실은 돈을 딴 데 쓰고 싶어서도 과외 받을 여유가 없었죠. 과외를 한 번도 받지 않고 대학까지 졸업했으니까요. 과외가 뭔지 모르고 남을 이제 가르치기는 좀 했습니다만 왜 이 친구가 나한테 배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남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사전에 다 있습니다. 왜 사전을 활용을 안 하는지 몰라요. 사전에, 국어 사전에 있고 한자 사전에 있고 옛날 같으면 한자 사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붓으로 찾고 뭘로 찾고 획으로 찾고 근데 지금 한자 사전 그냥 국어 사전 찾듯이 찾습니다. 우리 학생들 알아요.
그런데 다들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없이 공부하는 학생은 아마 한국 학생들 뿐일 거예요. Consult your dictionary라는 얘기가 미국 영어 쓰는 나라 학생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의 홈입니다. 네 사전하고 상의해라. 사전 알아봐. 사전 찾아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돼야 합니다. 선생님보다 먼저 사전한테 가야 합니다. 사전에 다 있어요. 또는 요즘엔 너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네이버에 언어 사전도 있지만 네이버에 또 이렇게 만물 사전이 또 있습니다. 세 번만 가면 물리가 터집니다.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네요. 사전하고 상의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부탁, 15페이지입니다. 한자는 중국만의 문자가 아니고 우리 문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은 너무 복잡하게 썼습니다. 한자는 실은 우리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마대역한 선조들이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국경입니다. 북한하고 이렇게 나눠서 살고, 북한 위쪽에 중국이 있고, 중국 위쪽에 저 위로 몽골이 있고, 소련이 있고 하는, 이건 지금 현대의 국경입니다. 가령 황하 유역에서 한자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그런 국경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차 싶으시죠? 원래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그럽니다. 치우천왕이 우리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 그 국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 사는 그 한자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는 그 한족들은 실은 아래에서 올라온 족속들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해답이 나옵니다. 한자가 무슨 외국 말이니 우리 말이 아니니까 배우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차라리 어려우니까 배우지 맙시다 하는 얘기는 솔직해서 좋죠. 한자 얘기는 해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자 그림입니다. 그림. 한자를 앞으로 볼 때 언제 만났던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 한자가 그림이라고 그러더라. 앞으로는 그 그림 하나씩 볼 때마다 저 그림에 무슨 뜻이 숨겨 있을까? 저 글자가 무슨 그림일까 하는 걸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물리가 트일 수 있습니다. 자, 17페이지는 사전의 미덕입니다.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18페이지에 나오는 보충자료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황하유역에서 그 아시아 동북 쪽에 모여 살던 그 족속들이 갑골문이라는 그 그림 글자를 처음 만들 때 그 상황입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 하는 걸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시고 이렇게 머릿속에다 넣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지혜로 올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까지는 이 교재에 실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하려고 생각했던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인문학. 우리 강좌 제목도 지혜의 샘 인문학 강좌입니다. 이 인문학이 뭐냐? 이게 사람 인자입니다. 문자는 문자입니다. 글자. 문자 할 때 그 문자입니다. 그냥 배울 학이죠. 사람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만난 학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인문학이면 대단히 복잡한 것 같고 이야기가 많이 담긴 것 같고 그러는데 실은 간단하네요. 사람하고 글자의 그 한문이죠.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영원히 침묵하시든지. 최하점은 언어입니다. 말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소통을 하고 철학을 하고 물리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말로, 언어로. 언어가 반드시 서 있어야 소위 말하는 이 인문학이라는 휴머니티. 이게 바로 사죠. 철학이 바로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제까지 드린 말씀보다 실은 더 재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미없는 말씀을 더 드려야 옳을까 생각하다가 기왕에 이렇게 오셨는데 조금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제 말씀 좀 더 듣고 가셔가지고 이 다음에 여러 이 지식 생활을 하시다가 그 사람이 왜 그때 이런 소리를 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자주 해보시도록 제가 생각한 걸 끝까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알아야 글을 쓸 수 있다고 제가 여기 썼습니다. 말은 워드고 텍스트입니다. 글은 센턴스고 콘텍스트입니다. 철자가 약간 다르지요. 하나는 여긴 텍스트고 여긴 콘텍스트고 콘은 함께라는 얘기입니다. 텍스트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 앞하고 뒤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문장이죠. 콘텍스트입니다. 맥락이라고 합니다. 맥락. 우리 맥 쥔다고 그러죠. 이 맥이 서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그런 그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에게 내 생각을 전하고 남의 생각을 전달받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런 말이 쓰여있습니다. 쓴다고 합니다. 쓴다. write지요. write. 글 쓴다. 또는 뭐죠? 이용한다는 말로 쓴다고 하죠. 활용한다고. 두 개 다 똑같은 쓴답니다. 우리 한글에서 쓰는 말. 그리고 그 말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글 쓰는 사람 또는 연장어를 써서 만드는 사람. 그 쓴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죠. 활용하는 거고 작문한다는 거. 자,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쓰려면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말을 그냥 이렇게 어떤 말이 있다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아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아까 이미 한번 써먹었습니다만 대도문문이 무슨 말이다? 알아야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면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냐 하고 이제 대답하기도 이제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그 바로 아래에 나오는 얘기는 큰 도둑한테는 문이 없다. 맘 먹고 가져갈 수 있다. 대도문문이고. 큰 칼에는 무늬가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글자를 저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 내가 남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하고 설명할 수 없는 말은 내가 아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탐서를 했습니다. 칠판에 글자 적어가면서 거기다가 무슨 판서 때는 판자는 한자로 딱 써가지고 이 판은 뭐 나무 판을 가리키는 거고 서자는 쓴 서 이렇게 한자 쫙 적어주고 나무 판 글서
이래서 나무판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 판선이라. 이 연결고리가 있죠. 판과 서, 그리고 판서, 그리고 그 판서가 뭐다는 그 뜻. 이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연결고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한자가 없어져 버린 이후에 생겨난 대단히 그 특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다. 한자가 있는 지역에. 중국에 그런 일 없습니다. 중국은 물론 그 글자가 자기네들 바탕 글자니까 그 글자를 내버릴 수가 없죠. 일본은 한자를 굉장히 충실하게 씁니다. 저 위쪽 이북에서는 한자 열심히 배웁니다. 2,400자 배웁니다. 그러면서도 저기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글자를 운용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생기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말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이렇게 그 어려워하는 이 부분 때문에 생기는 이 지성의 뭐라고 할까요? 괴리, 함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한글 전용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합니다. 한글 전용 좋죠. 근데 한글 전용에 전용이라는 말도 실은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이 전용이라는 말이 실은 아마 일본에서 온 글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본의 학문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말에 관해서 얼마나 이렇게 무성의하게 생각을 해왔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이런 부분. 배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이렇게 내민다는 얘기죠. 안 받아들이고. 이게 혹시 내가 잘나고 내가 자신이 있어서 배타를 하는 것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내가 자신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열등의식 때문에 생기는 그런 배타성이라고 보면 그런 건 그대로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글로벌 시대를 삽니까? 영어는 줄곧 그렇게 배우면서 자기 나라 말에 좀 이렇게 서울로 오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에 바닥이 이렇게 약해져서 영어 공부하는데도 그게 큰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제 아우 중에 한 사람도 영어 선생님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저는 영어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영어를 비교적 잘합니다. 세계 한 40몇 개국 돌아다니면서 아무 지장 없이 떠들고 돌아다니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글도 잘 읽습니다. 웬만하면 씁니다. 저는 영어를 특별하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영어에도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이유. 제 아마 이 우리 말글에 대한 자신감 때문일 겁니다. 내가 우리 말글은 그래도 착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열심히 배워왔다. 아는 거 있다. 그리고 날마다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해서도 결코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요.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 철학도 우리 말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학도 말로 합니다. 물론 수학은 수리의 방법이 있지만 수리를 설명하는 건 또 말입니다. 언어지요. 그 언어를 하나 바꿔놓읍시다. 우리말로 한다 이렇게 바꿔놓읍시다. 그럼 우리말을 못하면 철학을 하는데도 서툴고 영어를 하는데도 서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지문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라. 보기를 보고 뭐 여기에 뭘 대입해서 뭘 풀어라. 근데 대입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머리에 안 떠오른다고 치면 가정한다고 보면 어떻게 어떤 학생이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중에는 선생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도 미처 제가 생각하는 이런 대목을 생각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못 해주셨을 겁니다.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굉장히 큰 이 혼란,
이 선배와 후배 사이의 그런 혼란 아니면 이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혼란 이런 부분이 여기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 45년, 50년 전쯤에 한글만 쓰자 해가지고 한자를 완전히 없애버린 그 이후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돼서 이런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런 물건 얘기할 때, 가령 디지털 카메라를 얘기하고 텔레비전 화면을 얘기하고 할 때 해상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이 해상도가 숫자가 작은 건 희미하게 보이고 숫자가 큰 건 굉장히 잘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 개념의 용어입니다. 용어. 일종의 전문 용어죠. 해상도가 높은 언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이 위는 해상도가 높은 언어의 얘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혼란 속에 있었던 그 말들은 해상도가 낮은 언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해상도가 낮은 언어를 가지고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표절 시비가 아마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조금 설명이 될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 이유만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열쇠냐 하고 다그쳐서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의 바탕이 분명하고 단단하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현상이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농담입니다. 그저께 서울의 신촌 어디 골목에 이렇게 가는데 불멸의 이술집이라는 간판을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저는 얼핏 불멸의 이순신이구나 하고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멸의 이술집이더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단어들을 우리가 이 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형이 가능합니다. 불멸의 이순신을 불멸의 이술집으로. 재밌잖아요. 자, 그 아래의 것은 좀 이제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mother, father, 모친, 부친. 이 세 가지 어휘, 말, 무더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제일 낫겠다. 누가 설명해 줄까요? 굉장히 쉬워요. 어머니, 아버지, mother, father, 모친, 부친. 시간 어렵습니까? 제가 할게요. 어자에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뭐자, 니자, 뜻 없죠? mother, father 하고 얘기를 합니다. mother는 어머니고 father는 아버지인데 좀 특이하죠. 또 소리 있잖아요. 표음 문자죠. 표음 문자인데도 마하고 더하고 파하고 더하고로 떼놓으니까 더가 같네요. 어원으로 봐서 아마 이 관계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두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더자가 뒤에 공통으로 쓰이는 건 그건 잘 모릅니다. 아마 연구해 보면 나오겠죠. 아마 예단에 중에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박사가 될 수도 있겠죠. 모친, 부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높임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 참 이런 얘기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어머니보다 높은 말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높은 말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왜 부친이 돼야 돼요? 선생님, 부친은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기분 나쁘실 겁니다. 아버지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처럼 아름답고 듣기 좋고.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면 우리 어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말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 언어학 하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국어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저 사람이 무슨 학문적인 바탕도 없이 이렇게 하고 지 경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가 아니고 이런 관점에서 보다 비판적으로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사전 얘기입니다. 사전에 두 가지 사전이 있습니다. 자꾸 한자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한자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그냥 그림으로 보세요. 자, 처음에 사전은 백과사전과 같은 일사자입니다. 이게 이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사건을 할 때, 사건을 할 때 그 사자고. 자, 이 사자는 사물을 할 때 그 사자고요. 사건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사건. 사건이 아니고 사건이죠. 저 얘기를 할 때는 사전하고 얘기를 합니다. 백과사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국어사전 얘기할 때는 국어사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말이 국어사전의 사전입니다. 말사자입니다. 말사자.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쓰는 이 말들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한자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까지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보죠. 한국어도 한자고, 단어도 한자고, 사전도 한자고, 약간도 한자고, 발음도 한자고, 엄밀도 한자고, 발음 한자. 차이도 한자고, 한국어, 상당, 부분, 차이, 고유어, 한자, 다 한자입니다. 한글만 가지고 살자고요? 그렇게 하십시다. 근데 이 바탕을 다 우리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우리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해서 끝나네요. 원래 이 문자라는 게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참 재밌습니다. 원시 시대겠죠, 아무래도. 글자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지금보다 훨씬 이제 분명히 덜 발달했을 시기입니다. 그때는 추장이 여기다가 근사한 문신도 여기다가 훑어 뭘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여기다가 멋진 그림을 하나 그린 게 그게 이 문자입니다. 문. 인문학 할 때 그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자라고 해서 자자는 뭐냐? 유명 선생님. 이호가
안 나와버려요. 페이지 이후에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자입니다. 자, 추장의 가슴에 그려진 그 상징, 나는 추장이다,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였든지 아니면 제사 지낼 때 뭐 조상신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든지. 자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문자를 우리가 글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국에서 이제 문자라고 하면 굉장히 재미난 뜻이에요.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한 글자입니다. 자, 추장의 가슴에 그려진 그 그림, 그걸로 처음 시작한 게 이 문이고요. 이 자는 뭐냐 하면, 글자 모양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관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관머리. 머리에 꼭지 하나 씌워 있는 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서당에서 다 관머리라고 그렇게 관머리라고도 하고, 집자, 우리가 사는 집, 하우스, 집을 가르치는 면자, 집, 하우스 면자예요. 그 아래에 있는 건 뭐죠? 아들 자자죠? 이게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아까는 그림 하나로 된 거죠. 이건 집 그림하고 아들 그림하고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자로 이루어진 글자하고 이렇게 두 자 또는 두 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글자하고가 합쳐져서 문자입니다. 이게 소위 중국에서 말하는 문자고, 여기에 관한 공부가 문자학입니다. 근데 이 자자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집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아들 하나나 둘 낳아도 칭찬받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8이나 9 정도는 낳아야 그래도 아들 좀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가 몇 형제였죠? 강 선생님? 10몇 분이었습니다. 10몇 분.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세상에 인구가 유지되고 그러는 거죠. 넬더스 인구론 같은 게 그런 시절의 얘기입니다. 식량은 산술부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요즘엔 거꾸로죠. 식량은 왕창 느는데 인구는 왕창 준다. 근데 이제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하고 한국이나 일본하고 좀 차이가 있죠. 집에 아들이 있는 게 왜 글자냐? 아들이 이렇게 쑥쑥 말하자면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글자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만들어지듯이 이걸 토대로 해서 글자가 자꾸 생겨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중국의 이 문자, 한자는 시를 읽듯이 읽어야 그 상상력. 집에서 아들이 생겨나듯이 생겨나는 글자들이 말하자면 이 1차적인 글자와 그 다음 글자, 자가 됩니다. 문과 자. 이렇게 해서 문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 얘기하는 문자입니다.
이건 판서를 하는 게 더 재미있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글씨 연습도 좀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사람 인자입니다. 이 사람 인자를 옆에다가 부속품으로 쓰기 좋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새롭게 한 겁니다. 그 시절에 이런 그 디자인 개념이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람 인자 옆에다가 제가 뭘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나무 목자입니다. 휴식할 때 그 휴자. 사람이 나무 옆에 있거나 나무 아래에 있으면 거기서 쉬는 거죠. 쉬라니까요. 쉬 아닙니까? 사람이 나무 아래에 있으면 쉰다는 말이 된다. 여러 개 있어요. 이 글자 아는 분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쇠금자, 돈 금자죠. 이 쇠금자가 세자가 모여 있습니다. 뭐라고 읽고 뜻이 뭘까요? 교재 보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돈이 세 개나 있으면 이 한자나 이런 데서 대개 개념은 두 개는 여럿이 모여있는 거고 세 개는 많은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기쁘지요. 기쁘로 흠자입니다. 서울에서 명동 입구에 흠가기라는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앞에 지나다니다가 그래서 저 무슨 글씨일까 궁금해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날 12시는 넘기지 말고 항상 궁금하면 다 찾아서 해결하라. 그러지 않고는 그 날을 보내지 마라. 그게 지식의 방법이다. 그런 것처럼 언젠가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기쁠로 흠자가 나옵니다.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뜻이. 근데 이런 말하자면 언어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게 생활이 이렇게 언어의 범위라든지 언어의 이 재미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된다고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깊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크게 달라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 얘기였죠. 어머니라는 얘기는 표음문자라고 그랬습니다. 소리 글자죠. 우리말도 소리 글자입니다. 어머니 하는 건 소리 글자죠. 영어의 mother처럼. 그런데 우리말은 참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중국말이라든지 일본말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게 자기 나라 철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가령 뉴욕에서 오픈식을 하고, 제가 그런 말씀 이해하시죠? 뉴욕, 미국의 도시 이름입니다. 뉴욕에서 오픈식이라고 그러면 요즘에 오픈에다가, 문 연다는 오픈에다가 세리머니 할 때 식을 붙여가지고 오픈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우리 한글이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세계 모든 글자나 언어나 이 소리를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좋은 글을 놔두고 왜 우리가 무슨 한글 전용어처럼 그러면서 한자에 대한 얘기, 한자 다 쫓아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자축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습성들이 워낙 오래됐어요. 한 55년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특별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그 성질이 좀 괴팍한 그런 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야 이런 이야기는 해줍니다. 남한테. 아까 드린 말씀 있죠. 설명할 수 있어야 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짐작을 합니다. 교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신문기자도 그렇고 요즘에 뭐 이래서 다들 말을 뭐 잘 몰라서 뭐 이렇습니다 하고 걱정은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이 대목이.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이제 맡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어떤 때, 여러분들 박수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설 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면, 지금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닌 다른 분들은 이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대로 이대로만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척추가 건강해져서 걸음이 단단해지고 그 효과는 물론 여러분들의 지식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실은 외워서 머릿속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힘이 지식이죠. 생각하는 힘은 바로 이 언어가 바로 돼 있어야 생각하는 힘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대목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왜 걸음을 반드시 걸으라고 그랬느냐고 말씀 제가 드리면, 이 갈비뼈 안에 오장육부가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안 움직입니다. 심장에서 피를 뇌로 제대로 안 보낼 것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 말하자면 현대 서양의 과학입니다. 해부학이죠. 우리가 뭘로 생각을 합니까? 뇌를 흐르는 피가 우리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뇌로 힘차게 맑은 피가 몰려가야 생각이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혈관 났잖아요. 몸이 건강하고, 자, 어깨가 반드시 펴진,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공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공부와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식해지는 방법이라고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유익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을 듣고 이게 내가 뭘 얘기를 한 거다 하는 걸 알아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참 제가 굉장히 기뻐하겠습니다. 자, 평면 위의 두 정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언제나 일정한 점의 자취.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타원입니다. 타원.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국어사전에 나온 설명입니다. 타원의 설명입니다. 길쭉할 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길쭉하다는 타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보여봐요. 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길쭉할 타.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길쭉할 타 찾아보세요. 타원은 한데 그 타자. 원은 동그란 모양이 원입니다. 동그란 모양이라고 설명하면 될 걸 갖다가 이 타원이라는 단어의 설명을 이렇게 해둔다.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학생들에게 이걸 읽으라고 외우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걸 평면이 둔 정점에서 거리 합이 언제나 일정한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보기 뜨거워 거기서 이렇게 돌려서 그리면 그게 타원이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짓거리가 사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포물선은 뭐라고 설명을 한지 아세요? 포물선. 물체가 반원 모양을 그리며 날아가는 선.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2차 곡선을 하나로 한 정점과 한 정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이룬다. 이거 쓴 사람 내 앞에 있으면 성질이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데려다 패버리겠어요. 포자는 던질 포자입니다. 물건을 던진다는, 물건을 던질 때 그게 이루는 선이 포물선이에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이 사전에 이 해설을 한 분이 아마 한자를 몰랐을 거예요. 한자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했을 수가 없습니다. 길쭉한 동그라미라고 보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했고, 자기도 모를 만한 그렇게 써놓고. 제가 여기 해석을 해놨네요. 물건을 던질 때 그 물건이 날아가며 만드는 산, 펌스이죠. 산포도라는 말입니다. 산포도. X, Y. 좀 말씀드리니까 옛날 추억하시는 분들 많겠네요. X, Y 해가지고 점점. 그래서 어디에 얼마나 그 점이 퍼져 있나. 이게 산포도죠. 그걸 이제 수리식으로 표현하는, 그게 이제 정도를 표현하는 그 말이 산포도. 산에서 나는 포도죠. 산낙지, 산에서 나는 낙지라면서요. 도수 분포의 모양을 조사할 때 별량의 흩어져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값. 이게 우리 국어사전의 산포도의 해설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질 산자예요. 가야금 산조할 때 그 산자입니다. 옥감 할 때 그 포자입니다. 아까 한자는 시를 읽듯이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감은 펴는 거지요. 도로로 말아준 옥감을 잘 펴서 옷도 만들고 싸기도 하고, 그 포가 많은 것을, 말아진 것을 편다는 그런 뜻으로 또 이렇게 뜻이 늘어납니다. 한자에 굉장히 재미나는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고 펼쳐지는 그 정도를 느끼는 게 산포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에서 나는 포도 맛은 있겠지만 그 포도하고 이 포도는 달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막말로 쉽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면 어른도 마찬가지고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무조건 프리미엄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생각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도 이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자를 가르쳐주는 방법도 모르고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또 한자 자체로 모르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 안타까운 그런 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한자 책을 집어들고 한자를 하나하나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 한자가 그림이라는 그런 그 얘기 하나만 듣고 시작을 해도 이 한자 공부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 한자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책 한 3권 정도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거면 아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달려올게요. 아무리 어려워도. 질문을 여러분한테는 못 받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여기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